북한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추진에 반발하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론했고 서울 관역을 이야기하며 위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대강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북한은 결국 핵실험 버튼을 누를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한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막말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좀 민감하게 북한에서 반응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외교부에서도 북한이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왜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그것은 그 독자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그만큼 북한에게는 위협적이고 아프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격한 반응을 한다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번 담화문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제재를 할 테면 해봐라. 별거를 다 본다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또 역설적으로 그 제재를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강대강 국면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은 무능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권좌해서 쫓아내야만 한반도에서 평화가 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남한 사회의 안보 불안입니다. 그래서 안보 불안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런 강대강 국면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북한을 위협하는 이런 강한 대북 정책이라든지 한미일 안보 공조를 그만하고 북한을 달래기로 나서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걸 바라는 그런 북한 정권의 그런 심정이 잘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협당한 것이 적어도 그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역은 아니었다 해서 네. 이러다는 서울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받을 수 있다는 으름장도 여기다 추가를 했습니다. 네, 왜 그런 으름장을 내놓은 걸까요? 그거밖에는 북한이 믿을 카드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도 20차 당대회가 끝나고 시진핑 주석이 제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중국이 코로나 봉쇄 정책 때문에 중국 경제가 올스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특이한 것이 우리의 사드 배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비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긍정적인 협력을 지향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그것도 중일 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일본을 비판하기보다는 양국이 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걸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 경제 살리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북한의 뒷배로서 100% 지지를 해주기는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러면 북한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중국이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는 걸 막는 정도에만 그친다면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텐데 믿을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안보 불안 때문에 여론이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압박 정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상황 전환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문재인 정부 막판에도 북한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한 말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또 비교를 했단 말이죠.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 그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을 때 며칠 후에 바로 같은 사람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둘 다 어리석다 이런 비판을 했죠. 근데 이번에 와서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한 사회 여론을 반반으로 갈려놓으려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안보 불안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민심이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정부가 너무 위험하다, 무능하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막아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빨리 나서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북한 정권의 심정이 사실은 그때 김여정 부부장의 그 담대한 구상을 비판하는 담화문에도 8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담대한 구상을 비판하면서 민심도 떠나가는 판국에 윤석열이 애당초 그 자리에 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더 나았을 듯 싶다. 북남 문제를 꺼내들고 집적거리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제 집안이나 돌보고 가뜩이나 경제와 민생이 엉망진창이어서
어느 시각에 쫓겨날지도 모르는 불안 속에 살겠는가.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이 망가져서 무능하다는 비판에 휩싸여서 정치적인 동력을 잃어서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정책을 취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죠. 이번 메시지도 그것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지속적인 강력한 정책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정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북한이 도발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비례적으로 우리의 그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그런 비례 대칭의 원칙을 계속 고수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외교부를 통해서 발표한 한국이 이제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것도 유엔 안보리에서 만약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채택이 됐다면 이번에 그 화성 17형 발사에 대한 그런 대응으로서 이런 독자 제재를 검토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 북한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으로서는 그 차선책으로 독자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이제 카드를 꺼낸 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북한에서는 굉장히 그 위협적인 그런 다음 수순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틀 간격으로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담화문이 2차례나 발표됐습니다.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언제 나올까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에서도 이렇게 대응 수위를 높이는 데는 다 그 순서가 있습니다. 네.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10월 31일에는 우리의 비질란트 스톰 그 훈련 시작을 비판하는 것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 수준에서 발표됐죠. 네. 근데 이제 비질란트 스톰이 계속되고 나니까 이제 대응 수위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월 1일에는 박정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담화문이 발표됐죠. 그 다음에는 11월 20일에 최선희 네. 외무상 명의로 담화문이 발표됐죠. 그렇다면 박정천과 최선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제 나와야 될 텐데 2명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총비서하고 김여정 부부장인데 이 최고 전함이 함부로 담화문을 발표하는 체제가 아니죠, 북한은. 그렇다면 김여정 부부장밖에 안 남았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한다면은 지난 화성 17형 ICBM 발사와 버금가거나 그보다 더 큰 어떤 대응을 북한이 준비하고 있다, 실행할 것이다. 이것을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한다면 아마 그 시점이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의 방아쇠를 당기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11월 22일에 발표한 것은 화성 17호 시험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회의를 하고 또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이라든지 의장 성명 채택이 불발되고 미국이 그냥 공개 회의를 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때는 북한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아무런 제재를 없을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독자 제재를 검토한다고 미국하고 한국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틀 만에 다시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담화문이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수위가 올라가고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을 발표하면 아마 더 강력한 무엇인가의 도발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해 안에는 핵실험 버튼 안 누를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누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4월부터 기술적인 준비는 다 끝난 것으로 한미 정보 당국이 이제 결론을 냈는데 계속 미뤄왔죠. 거기는 아무래도 중국이 제2차 당대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는 정치적인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행동을 자제하는 쪽으로 아마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20차 당대회가 끝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7차 핵실험 말고는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전략적 카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북한도 고민이 되는 것이 제7차 핵실험을 한다면 어떤 상응한 대가가 미국, 한국, 일본으로 또 온다는 것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독자 제재,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북한의 돈줄을 끊는 그런 제재가 들어갈 텐데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괴로운 그런 새로운 국면일 것입니다. 그래서 7차 핵실험은 사실 급하지 않거든요. 핵탄두 개발보다는 그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 더 급한데 굳이 7차 핵실험을 해서 얻는 것보다는
새로운 제재라는 큰 부담을 얻게 된다면은 이것은 전략적인 자충수가 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서도 함부로 제7차 핵실험이라는 마지막 남은 큰 전략적 카드를 사용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제원자력기구 전 사무차장이 북한의 핵실험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또 내놔서요. 그렇습니다. 준비가 쭉 돼 있다가 또 준비를 늦추는 관측수도 없고, 그다음에 갱도 작업도 중단되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아마 북한 정권이 제7차 핵실험을 할 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의 초점을 7차 핵실험을 해가지고 긴장을 높이는 것보다는 남한 사회의 여론을 흉흉하게 해서 안보 불안을 최고조로 시켜서 같은 결과를 얻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